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멀지 않은 곳에 모든 것의 발판이 되는 화강암증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현재 원래 거대한 브레너 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물줄기들은 그곳으로부터 주변 지역으로 쏟아져 나온다. 사람들의 외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많이 파악했다. 국민성은 나름대로 솔직하고 올바른 편이다. 모습들은 상당히 비슷하고 여자들은 갈색의 또렷한 눈과 아주 선이 고운 눈썹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남자들은 블론드색의 진한 눈썹을 가지고 있다. 남자들이 녹색 모자를 쓰고 잿빛 바위 사이로 다니는 모습은 아주 경쾌해 보인다. 그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는 리본이나 술이 달린 넓은 타프타 장식끈을 바늘로 아주 멋지게 꽂아놓고 있다. 또한 모두가 꽃이나 깃털을 모자에 달고 있다. 그 반면에 여자들은 아주 널따란 폭에다 술을 늘어뜨린 하얀 면직 모자로 치장하고 다니는데 그것은 마치 남자들이 밤에 쓰는 볼품없는 모자, 잠잘 때 쓰는 나이트캡, 모자 같다. 그런 모자를 쓴 여자들은 아주 낯설어 보인다. 외국에서는 여자들도 아주 잘 어울리는 남자용 녹색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말이다. 나는 이 지방의 보통 사람들이 공작털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를, 그리고 알록달록한 깃털이면 어떤 것이든 품위 있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될 기회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곳의 산악지방을 여행하려는 사람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깃털 하나라도 그렇게 제 곳을 만나면 제 아무리 많은 팁을 주는 것보다 더욱 큰 환대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 종이 쪽지들을 분류하고 모아서 철하면서 이곳까지의 내 여정을 친구들이 쉽게 개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체험하고 생각해온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식으로 쪽지들을 재구성하는 동안에 나는 많은 종이 뭉치를 주시하며 전율한다. 이 뭉치들에 대해서 나는 짤막하게나마 솔직히 털어놓지 않을 수 없다. 이것들은 나의 동반자이지 않은가. 그러니 나의 앞날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괴시엔 출판사에서 펴낼 전집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모든 원고를 칼스바트에 가지고 갔다. 아직 인쇄되지 않은 부분은 오래전부터 깨끗한 필사본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의 비서 포겔이 능란한 필치로 베껴 쓴 원고였다. 이 착실한 비서는 자신의 숙련된 솜씨로 나를 도와주려고 이번 여행에도 동행해 주었다. 그 덕분에 처음에 네고는 헤르더의 충실한 협력을 받아 벌써 발행인에게 넘겨줄 수 있었고 나머지 네권도 곧 넘길 참이었다. 이 나머지 네권은 부분적으로 초안에 불과한 것, 말하자면 단편으로 그친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많은 글을 시작만 해놓고서 흥미가 떨어짐에 따라 내 팽개쳐 두는 나쁜 습관이 해가 갈수록 할 일이 많아지고 신경 쓸 일이 늘어나면서 점점 심화되었을 때의 결과물들이었다. 이 원고들을 전부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나는 칼스바트의 제기 발랄한 인사들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어 당시까지 발표되지 않았던 작품들을 모두 낭독해 주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더 들었으면 좋을 그 작품들이 완성되지 못한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했다. 내 생일을 축하해 주려는 내용은 내가 착수만 하고 내 팽개쳐둔 작품 대신에 여러 편의 시를 바치는 걸로 주로 채워졌는데 각각의 시마다 나의 작업 방식에 대해 나름대로 유감을 표시했다. 그 중에서 새들, 아리스토파네스의 동명희극을 괴테가 1780년에 시대 풍자극으로 개작한 작품. 새들을 대신한 시 한 편이 특히 특출했는데 그 시에서는 이 즐거운 동물을 대표하여 트로이 프로인트,
새들에서 이주자로 등장하는 인물로서 진정한 친구라는 뜻의 이름. 트로이 프로인트에게 파견된 새 한 마리가 이제는 제발 좀 그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건설하고 꾸며주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다. 나의 다른 단편적인 작품들에 대한 평들도 적지 않은 통찰력과 품위를 지니고 있어서 그 작품들이 내게 다시금 생생히 부각되었고 나는 친구들에게 나의 보관과 완전한 계획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절실한 요구와 희망사항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내게는 헤르더의 말이 먹혀들었다. 헤르더는 내가 그 미완의 원고들을 다시 몽땅 가지고 가려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피게니에 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 극작품은 현재로서는 완성작이라기보다 초고 상태인데 때로는 얀부스 운율로 빠져드는가 싶다가 또 다른 운율을 떠올리게 하는 시적 산문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물론 이런 점 때문에 아주 신경 써서 낭독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결점을 숨기려 하면 그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헤르더는 내게 이런 점을 절실히 명심하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장기 여행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숨겼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처럼 그것을 그저 등산에 관한 이야기쯤으로 생각했다. 또한 그는 광물학이나 지질학에 대해서는 항상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나에게 폐석이나 두드리고 있지 말고 이 작품에 전력을 다하라고 충고해 주었다. 나는 이런저런 충고를 귀담아 들어온 편이지만 지금까지 내 주의를 완전히 그쪽으로 돌릴 수는 없었다. 이제 나는 원고 보따리에서 이피게니에를 가려내어 그것을 나의 동반자 삼아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로 가져간다. 날은 길고 명상을 방해할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주위의 수려한 풍경은 시상을 옥죄기는커녕 오히려 움직임이나 자유로운 공기와 더불어 시적 감각을 한층 더 활발하게 불러일으킨다. 브레너에서 베로나까지 9월 11일 아침 트렌토. 꼬박 50시간 동안 활기차게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어제 저녁 8시에 이곳에 도착한 뒤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9일 저녁 내 일기의 제1부를 마무리한 뒤에 나는 숙소인 브레너의 역사를 그리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곳의 특징을 포착해내지 못해서 다소 불편한 마음으로 다시 들어와 버렸다. 주인은 달이 밝고 길도 아주 좋은데 바로 출발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내일 아침에 재생초를 운반하는데 말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는 마차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의 제안은 이기적이기는 했지만 내 마음속의 바람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공기는 그런대로 상쾌했다. 나는 짐을 꾸려 7시에 출발했다. 대기가 구름을 쫓아버려서 야경은 아주 아름다웠다. 마부는 잠이 들고 말들은 항상 다니던 낯익은 길을 따라 전속력으로 내리달렸다. 그러다가 평지에 이르자 속력이 차츰 느려졌다. 마부는 잠에서 깨어 다시 말을 몰았다. 그리하여 나를 태운 마차는 높이 솟은 바위 사이로 급히 흐르는 아디제 강가를 따라 아주 빠르게 달려 내려갔다. 달이 떠올라 거대한 사물들을 비추었다. 거품을 일으키며 흐르는 강 위로 몇몇 물레방아가
오래된 가문비 나무 사이에서 어른거리는 전경은 에버딩엔 1621년, 1675년 네덜란드의 풍경화가 에버딩엔의 그림과 완전히 똑같았다. 9시에 피피테노에 도착했을 때 모두들 내가 곧장 다시 떠났으면 하는 눈치를 보였다. 자정에 메자셀바에 도착했는데 마부만 빼놓고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브레사노네로 향했고 거기서 나는 다시 유괴당한 것처럼 이끌려서 동틀 무렵에 콜마에 도착했다. 마부들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말을 빨리 몰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경치 좋은 지방을 한밤중에 날다시피 엄청난 속도로 지나쳐 온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웠다. 하지만 뒤쪽에서 순풍이 불어주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달리게 해준 것이 속으로는 은근히 기뻤다. 먼동이 트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은 언덕의 포도밭이었다. 배와 복숭아를 가진 아낙네와 마주쳤다. 그렇게 트리니타를 향해 달려서 7시에 그곳에 도착했다가 곧 다시 길을 재촉했다. 다시 북쪽으로 얼마쯤 달린 끝에 해가 높이 솟았을 때 마침내 볼차노를 에워싸고 있는 계곡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곳은 상당히 높은 곳까지 개간된 가파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남쪽으로는 열리고 북쪽으로는 티롤 산맥의 산들로 막혀 있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그 지역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부근에서 아디제 강은 다시 남쪽으로 꺾여진다. 산기슭의 언덕들은 포도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길고 나지막한 시렁 위로 포도 덩굴이 자라나고 청포도가 아주 멋들어지게 매달려 가까운 땅의 열을 받아 익어가고 있었다. 평소에는 풀밭뿐인 계곡 사이의 평지에도 포도가 줄지어 재배되고 있고 그 사이사이로 터키산 옥수수가 줄기를 점점 길게 뻗고 있다. 키가 10자나 되는 것도 자주 보았다. 섬유질의 숫꽃은 결실 후 얼마 동안은 그렇듯이 아직 잘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 환한 햇살을 받으며 나는 볼차노에 도착했다. 많은 상인들의 얼굴이 나까지 덩달아 기쁘게 해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도적으로 유쾌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생생히 드러난다. 광장에는 과일 파는 아낙네들이 둥글 납작한 광주리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는데 그 지름이 4피트도 넘었다. 그 속에는 복숭아가 눌리지 않도록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놓여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레겐스부르크의 여관 창문에 쓰여져 있던 글이 떠올랐다. 복숭아와 멜론은 남작들의 입을 위한 것이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채찍과 회초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몫이다. 북극태생의 어느 남작이 쓴 그림이 분명한데 만일 그가 이 지방에 왔다면 당연히 생각을 바꿨을 것이다. 볼차노의 큰 장에서는 비단 거래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진다. 상인들은 직물을 이곳으로 가져오고 가죽은 산골 지방에서 조달해 온다. 그러나 많은 상인들은 주로 돈을 걷어들이고 주문을 받고 새로 신용 대부를 해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다. 순식간에 모이는 그 모든 물건들을 구경하는 것이 아주 즐거웠다. 하지만 나를 사로잡는 불안스러운 충동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서 다시 서둘러 이곳을 떠났다. 그러면서도 나는 통계를 중시하는 우리 시대에는 아마 이 모든 것이 이미 책으로 인쇄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책에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이 된다. 나는 현재 어떤 책이나 어떤 그림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감각적인 인상에만 사로잡혀 있다. 사실은 세상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고 나의 관찰력을 시험해보고 있다. 나의 과학적 지식과 일반적 지식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나의 눈이 밝고 맑으며 빛나고 있는지, 재빠르게 훑어보면서 얼마나 많은 대상을 포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감수성을 파고들어 새겨진 인상들이 다시 지워질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있는 것이다.